안녕하세요. 박정은입니다. 자, 3회A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떠한 내용이 어떠한 유형으로 나오는지 좀 감이 좀 오시죠? 그 감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땡땡 고등학교 보건교사는 2000땡땡년도 보건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서 오마하 문제 분류 체계를 적용해서 문제를 도출하고 BPRS, PEARL을 통해 우선순위를 설정하였습니다. 기응기운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지역사회 간호학에 있어서 오마하 당연히 중요하죠. 우선순위 도출이 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이제는 얘도 사례를 통해서 나올 거예요.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의 영역은요, 수준은요, 물어볼 수 있어요. 우선순위, 워낙에 중요하죠. 이 우선순위 역시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뭐부터 주는 게 좋을까요? 근거를 들어서 얘기해 보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특히 BPRS, 점수화할 수 있죠. 문제 나오기 너무 좋다고요. 지표가 있어. 우선순위 안 그래도 중요해. 근데 지표가 있어. 정확하게 근거를 댈 수 있어. 얘랑 같이 갈 수 있는 PRL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너무 중요한 파트예요. 자, 학교 간호의 목표, 교직원 수, 학교 간호 관련 인력, 그리고 오마하 문제 분류 체계를 적용해서 자, 1단계인 영역, 1수준인 영역과 4단계, 4수준인 증상과 징후를 같이 묶어서 봤습니다. 그랬을 때 얘가 어떤 영역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파악했단 말이에요. 자, 건강 문제 봤고요. 우선순위를 설정했을 때 건강 문제를 총 4가지로 냈어. 이 4가지에 대해서 BPRS 문제 크기, 심각도, 프로그램의 효과에 따라서 점수화 시켰고요. PEARL을 이 4가지 건강 문제에 대해서 각각의 점수를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 이걸 보고 판별을 낼 수 있겠어? 어떤 것이 가장 우선적인 건강 문제인지 이렇게 물었어요. 자, 오마하 진단 분류 체계입니다. 수준 1, 영역. 지역사회 간호실무의 전반적인 영역이면서 대상자 문제를 조직적으로 그룹화한 것으로 문제 분류 체계의 첫 수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 실무자의 우선순위 영역과 대상자의 건강 문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되게 간단하게 4가지 영역이 있잖아. 그 4가지 영역은 뭐야?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환경, 심리, 사회, 생리, 건강 관련 행위 이렇게 4가지가 있어.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봤다면 지금은 사례 주어줄게. 이런 사례가 나왔어. 어떤 영역이라고 우리가 판단해낼 수 있어? 어떤 영역이야?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러니 일단은 이 4가지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시면서 개념 정리 확실하게 하세요. 자, 환경 영역이라고 하는 건 대상자, 가정, 이웃, 광범위한 지역사회의 물리적인 자원과 물리적인 환경을 얘기한다. 대상자의 건강 상태, 건강 행위, 생활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 4개의 문제가 포함된다. 자, 심리, 사회 영역, 행위, 감정, 의사소통, 관계, 발달의 양상을 말하는 것으로 대상자나 가족으로서 대상자 간의 관계를 얘기한다. 포인트 여기 주시면 되죠. 생리 영역, 생활을 유지하는 기능과 과정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가족보다는 개인의 신체 건강 상태에 초점을 둔 15개의 문제가 포함된다. 개인의 신체 건강, 생리 영역, 안녕 상태를 유지 증진하고 회복을 향상시키면서 질환의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9개의 문제가 포함된다. 건강 관련 행위입니다. 몇 가지인지까지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그렇게 나올 수 있죠. 가능성은 배제하지 맙시다. 워낙에 중요한 파트니까. 자, 어쨌든 이런 4가지 영역이 있다는 건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겠고 이제는 사례를 보면서 어떠한 영역인지를 판단해 내셔야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현재나 미래의 개인이나 가족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자의 문제이다. 간호 진단과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와 강점을 나타낼 수 있다. 수준 3. 수식어로 2세트로 구분된다. 어떻게?
하나는 개인이냐, 가족이냐, 지역사회냐. 개인이냐, 가족이냐, 지역사회냐. 이렇게 보면 되죠. 개인, 건강 관련 문제를 경험하는 가족 구성원이나 혼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한다. 개인의 상위 체계, 가족, 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함께 살고 있는 개인들의 관련 집단을 얘기하고 사회 단위를 얘기한다. 지역사회, 건강 문제가 있는 인구 집단이다. 두 번째로 가면요. 건강 증진, 잠재적 결핍 또는 잠재적 장애, 실제적 결핍, 실제적 장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게 최상의 건강 증진이 있고 지금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대상자가 지식, 행위,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위험 요인, 증상, 징후를 없앰으로써 안녕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자원을 개발하는 데 관심이 있다. 우리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잠재적 결핍장애, 대상자에게 증상, 징후가 지금 당장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재적이라고 표현하죠. 건강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 요인, 행위, 건강 양상 등이 지금은 나타날 수 있다. 건강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실제적인 위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장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적정 수준의 건강을 방해할 수 있는 증상과 징후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면 실제적 결핍, 실제적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수준 4, 증상 징후예요. 각 문제의 실질적인 증상과 징후, 각각의 문제와 관련된 독특한 증상과 징후로 구성된다. 자, 증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관적인 증거, 징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문가가 판단하는 객관적인 증가라고 보시면 되죠. 네 수준이 있어. 1수준은, 2수준은, 3수준은, 4수준은 전반적인 이해가 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선순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순위 진짜 많아요. 그 하나하나 다 기억하셔야죠. 특징들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문제에 나와 있는 이 BPRS와 PEARL 얘만 일단 봐요. 자, BPRS 평가 항목을 점수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우선순위 결정 시 자의적인 판단 여지를 줄인다. 평가 항목을 점수화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줘서 그 문제들의 토탈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점수를 보고 우선순위를 결정할게 라고 얘기하니 굉장히 객관적이어 보입니다. 자, 건강 문제별로 평가 항목별 점수를 기재하고 계산 공식에 의해 점수를 계산하면 점수 크기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다. 그래서 BPRS는 A 플러스 2B 곱하기 C라고 하는 지표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A가 뭘 얘기해? 문제의 크기를 얘기해. B가 뭐야? 심각도를 얘기해. C가 뭐야? 추정 효과를 얘기해.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럼 지표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A 플러스 2B 곱하기 C가 BPRS 쓴 건 아는데 이걸 모르면 안 되죠. 당연한 얘기예요. 크기, 심각도, 추정 효과. 자, 항목을 보면요. 자, 건강 문제의 크기와 심각도와 효과가 있는데 크기는 만성질환의 유병률과 그리고 급성질환은 발생률을 이용해서 점수를 계산한다. 자, 유병률, 발생률은 우리가 지표로 구하는 거예요. 지표로 구하는 것이니 얘는 무조건 공식적인 거죠. 객관적이에요. 심각도 봐요. 측정 지표 간의 상대적인 비중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상대적이라는 것은 내가 얘네들을 비교해가지고 점수 줄게. 내가 비교해서 점수 줘요. 이걸 객관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어쨌든 이 심각도를 긴급성, 중증도, 경제적 손실, 타인의 영향으로 점수를 줄 겁니다. 자, 긴급성, 문제의 긴급한 정도, 발생이나 사망의 경량, 주민 입장에서의 상대적 중요도, 문제 해결에 필요한 서비스, 필요량에 비해 현재의 서비스 제공 정도, 중증도, 생존율, 조기 사망률, 잠재 수명 손실의 수, 장애 정도, 경제적 손실, 지역사회 또는 개인에 대한 경제적 손실, 타인의 영향, 집단,
가정에 대한 경제적 손실 이외의 사회적 영향, 이런 것들로 심각도를 결정합니다. 자, 사업의 효과. 사업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계속 확보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의적으로 최대 효과와 최소 효과를 추정해서 점수를 줘야 되거든요. 추정해서 점수를 준대요. 그러면 얘가 과연 객관적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객관적이냐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객관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유병률과 발생률을 통해서 구한 이 문제의 크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거나 각 항목에 대해서 점수를 줘요. 점수가 계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건강 문제의 심각성이나 크기 아니고 심각성이나 효과 판정에 대한 점수 부여는 여전히 기획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는 객관성이 떨어진다. 자, BPRS는 문제의 크기에 문제의 심각성을 2배를 곱해서 더해주고 이 전체 곱하기 사업의 추정 효과라고 지표를 낸 거 보니 BPRS는 문제의 크기보다 문제의 심각성을 2배 더 중요하게 본 것 같아요. 그죠? 건강 문제의 크기보다는 건강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전체의 곱하기 추정 효과라고 한 걸 보니 얘가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친다라고 본 겁니다. 건강 문제의 크기나 심각성보다는 사업의 효과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의 크기만 객관적이고 얘랑은 아직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 과연 객관성이 있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PEARL입니다. 어쨌든 점수를 다 냈고 그 점수에 따른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을 그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실현 가능성의 여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문제의 크기나 심각도나 그리고 사업의 효과까지 생각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BPRS 가지고는 할 수 없어. 그럼 뭐 가지고 할 건데? PEIL 가지고 할 거야. 어떻게? 각 평가 항목에 0 또는 1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5가지 항목의 점수를 곱해서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거다. 그럼 생각해봐요. PEARL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 각각의 1점 또는 0점을 줄 거야. 그리고 그 값을 곱할 거거든. 그러면 값은 0 아니면 1이겠죠. 0이라고 나온다면 실현 가능성 없지. 1이라고 나온다면 그래, 얘 해볼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봐요. P, 적절성, 해당 기관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가. 우리가 업무 지침 이런 거 확인하잖아요. 이런 얘기. 경제적 타당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가. 문제는 아주 미미한데 돈은 엄청 들어. 이거 할 필요 있나? 수용성, 지역사회나 대상자들이 사업을 수용할 것인가. 아무리 좋은 사업도 그들이 받아들여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원의 이용 가능성, 사업에 사용할 재원이나 자원이 있는가. 있어야 할 수 있죠. 적법성,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당연히 문제 없어야 돼요. 정말 이런 항목들이 다 갖춰졌을 때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0.1점 주고, 만약에 하나라도 불가 판정을 받으면, 하나라도 0점을 받으면 사업은 시작할 수 없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학교 간호의 목표를 학교의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이라고 얘기했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고 싶다. 학생 380명이 있고 교직원 42명이 있다. 학교 간호 관련 인력으로 보건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에 의사와 치과의사가 있고 그리고 약사가 있습니다. 오마 분류 체계를 적용해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했어요. 지금 문제가 너무 쉽게 주어진 거예요. 왜? 지금 사례를 통해서
무조건 판별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는데 이 네 가지 중에 한 개를 물어봤거든요. 굉장히 단순하게 물어본 거예요. 자, 봐요. 안전하지 못한 운동 공간. 이 운동 공간은 물리적인 공간이에요. 물리적인 환경이죠. 스트레스 관리의 어려움, 정서적인 것과 관련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심리사회 영역이라고 합니다. 시력검사 결과의 비정상, 신체적인 것, 생리적인 것 얘기하는 거고요. 흡연자, 음주자의 비율이 높다, 건강 관련 행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얘 싹 비워뒀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얘를 보고 판별해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확실하게 연결짓기가 가능하게끔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건강 문제를 네 가지로 잡았습니다. 안전사고의 위험성, 비효율적 대응, 근식, 물질 남용의 위험성. 자, 건강 문제 네 가지가 나왔는데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자원은 한정돼 있으니까. 자원의 한정성 때문에 이 문제를 한꺼번에 다 해결하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 뭐 할 거야? 우선순위 결정할 거야. 우선순위 결정할 거야? 그러면 우리 조금이라도 더 객관적일 수 있게 BPRS 사용하자. 그래서 문제의 크기와 심각도와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서 각각의 점수를 매겼어. 자, 이 점수 매긴 걸 보고 너 BPRS를 이용해서 우선순위 한번 결정해 볼래?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너 PEARL이라고 하는 개념 알고 있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마지막에 우선순위 건강 문제가 도출되죠. 얘를 확실히 알고 얘를 확실히 알아야 마지막에 가장 우선적인 건강 문제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A 플러스 2B에 곱하기 C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요? 6 더하기 18 곱하기 7 하면 되죠. 근시는요? 6 더하기 12 곱하기 8 하면 되죠. 이 점수값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점수가 높은 것을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결론 내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BPRS가 154, 189, 144, 102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건 뭐죠? 얘죠. 그 다음은요? 얘고요. 그 다음은 얘고요. 그 다음은 얘예요. 우선순위를 이렇게 결정을 해놨는데 그럼 무조건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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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현 가능한지 아닌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걸 뭐로 보고 정해요? PEARL, 얘를 보고 정한다는 겁니다. 자, 각 항목에 대해서 1점 또는 0점을 줬고요. 얘를 다 곱할 거예요. 얘 1점, 얘 0점, 얘 1점, 얘 0점. 하나라도 불가 판정을 받으면 실현 가능하지 않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BPRS는 이렇고 PERL은 이래 0으로 나왔어. 얘 실현 가능성 없잖아. 그럼 우리 사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는요 0으로 나왔어요. 얘 안 해요. 그렇다면 154와 144를 가지고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를 도출하면 되죠.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 얘네요. BPRS만 해봤을 때는 비효율적 대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현 가능성까지 보자. 그렇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안전사고의 위험성이다. 답은 뭐라고요? 안전사고의 위험성. 해결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2번. 다음은 보건교사들을 대상으로 성장, 발달, 이론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한 후 활동지입니다. 괄호 안에 기흥,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라고 돼 있어요. 아동의 행동 특성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A 아동의 행동 특성, B 아동의 행동 특성.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를 물었네? 피아젯의 발달 단계를 물었어? 그럼 여러분들 하실 일은 이 행동 특성을 보고 얘 발달 단계를 아시는 거죠. 이 발달 단계의 특징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것을 일단 물었고 그 발달 단계에 대한 프로이드, 피아젯, 에릭슨까지 단계를 기억하느냐 그걸 물었습니다. 일단 이 표 무조건 아셔야 돼요. 프로이드, 에릭슨, 피아젯 기본이고요. 콜버그 그 다음에 기본이고요. 마지막에 설리반. 우선순위를 따지면 중요도로 따지면 무조건 기본적인 거. 무조건 기본적인 거. 이 모르고 시험장 들어가면 공부한 것도 아니야. 콜버그 마찬가지죠. 얘는 셋보단 떨어지지만 얘는 넷보다 떨어지지만 알고 있어야겠다. 자, 영아기, 유아기, 학년전기, 학령기, 청소년기로 나눠 봤을 때 프로이드는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로 나눴습니다. 에릭슨, 신뢰감 대 불신감, 그리고 자율성 대 수치심, 주도성 대 죄책감, 근면감 대 열등감, 자아 정체감 및 역할 혼미 이렇게 단계를 나눴고요. 물론 그 뒤에 단계가 있죠. 자, 설리반, 영아기 18개월에서 6세까지 초기 아동기 맞물려 가죠. 후기 아동기, 청소년기 그리고 그 단계에 따라서 특징을 좀 얘기했어요. 자, 피아젯 감각 운동이 2세까지 맞물려 가면서 전조작기가 2에서 7세까지 같이 가는 거죠. 학령기 들어오면서 구체적 조작기, 청소년기 들어오면서 형식적 조작기. 콜버그 전 인습 단계야. 아직은 좀 내가 더 중요해. 학령기 들어오면서 인습 수준, 청소년기 들어가면서 후 인습 수준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나눠준다.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요 단계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각각의 특징을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2단계거든요. 이 단계에서 프로이드는 뭐라 했고요. 에릭슨은 뭐라 했고요. 설리반은 뭐라 했고요. 피아젯은 뭐라 했고요. 콜버그는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얘를 공부를 있잖아요. 1차원적으로 하면 이렇게는 너무 잘 알겠어.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떠올리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 이렇게 된다고요.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반드시 기르셔야 돼요. 프로이드 얘기를 하면서 피아젯 물을 수 있어요. 행으로, 열로 전체적인 시각을 볼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시고요. 자, 문제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A 아동 행동 특성. 방에 귀신이 있다고 하고요. 잠을 자지 못하고 무서워해요. 상지골절로 석고붕대를 하려고 하자 아동이 팔이 없어져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해요. 간단한 성경 이야기를 하고 짧은 기도문을 외우고 부모의 기도를 따라 하지만 그 의식의 의미를 이해한 데는 한계가 있어요. 자, 이 행동 특성을 보고 이 아이가 어느 단계인지 감이 오세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항상 얘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놓치시더라고요. 발달 단계별 특징, 영적 특징 이런 것들을 놓치세요. 근데 이제는 문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아동, 신을 인간의 형상으로 묘사하고 사랑과 봉사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 지옥과 천국의 개념이 매료되고 나쁜 행동의 대가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규칙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게임은 일정하고 일관된 규칙을 갖게 된다. 비아동 감이 오시나요? 자, A 아동부터 볼게요. 방에 귀신이 있어. 잠을 자지 못해. 무서워해. 학년 전기의 특징입니다. 끝까지 보세요. 학년 전기에는 여러 형태의 실제적인 상상에 의한 공포가 나타나는데 어둠,
혼자 남겨지는 것, 특히 잠잘 때, 동물, 큰 개야 뱀, 유령, 성적인 문제, 거세공포 있는 거 언제든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통증과 관련된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공포를 느낀다. 공포가 있다. 학년 전기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공포. 삼지골절로 석고붕대를 하려고 하자 아동이 팔이 없어져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역시 공포죠. 그런데 봐요. 학년 전기인데 소멸의 공포가 있어. 없어지는 것에 대한. 그것도 내 신체에 대해서. 신체 경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미성숙한 인지 능력 때문에 아동은 신체 일부를 상실할 것에 대한 염려를 한다. 상실에 대한 공포는 매우 흔하고 정맥주사나 석고붕대 등의 의료 절차에서 신체 일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 그래서 있잖아요. 머리 자르려고 하면 엄청 울죠. 공포를 가지고 있죠. 간단한 성경 이야기를 하고 짧은 기도문을 외우고 부모의 기도를 따라하지만 이 의식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학년 전기의 영적 발달 특징입니다. 고로 A 행동 특성으로 보아 학년 전기 발달 단계예요. 자, B 아동, 신을 인간의 형상으로 묘사하고 사랑과 봉사라는 말로 설명하면서 지옥과 천국의 개념에 매료되어 나쁜 행동의 대가로 지옥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한다. 학년기의 영적 성장 발달을 얘기합니다. 영적 발달 특징을 얘기해요. 이거 외에 종종 질병이나 손상을 실제로 저지른 또는 상상한 나쁜 행동에 대한 벌로 간주하고 내가 이렇게 아픈 이유는 벌을 받는 거야. 신앙에서는 또래보다 가족의 믿음과 종교적인 인물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기도를 통한 청원은 실제적인 보상을 바라는 경향이 있다. 학년기의 특징입니다. 학년기의 영적 발달을 같이 가져가시는 얘기예요. 규칙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게임은 일정하고 일관된 규칙을 갖는다. 자, 아동은요, 놀이를 통해서 성장 발달해요. 놀이를 통해서 사회화를 배우고 규칙을 배워가면서 실제로 신체적인 발달도 하고 아동에게 있어서 놀이는 너무 중요하니 그 각 발달 단계에 따른 놀이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도 반드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학년기 아동의 놀이 관한 특징성으로 형식화된 집단이나 클럽을 형성해서 그 구성원들에게 규칙 준수를 요구한다. 우리의 목표는 A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해야 돼. 우리끼리의 약속을 정하자. 이게 바로 학년기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B의 행동 특성으로 보아 학년기 발달 단계다. 문제 해결해야 되죠. A, 학년 전기였어요. B는요, 학년기예요. 원하는 것을 바로바로 골라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프로이드 발달 단계, 학년 전기의 프로이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때는 남근기야 라고 얘기했어요. 피아젯은요, 학년기를 구체적 조작기라고 얘기했어요. 판단해야지, 그리고 이 발달 단계를 알고 있어야지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사가 고등학생에게 염증의 국소적 전신적 증상을 교육하기 위해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증상,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병태적 원리를 차례대로 쓰시오. 자, 염증. 과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물어본 파트거든요. 염증이라는 주제는 과거에 많이 물어봤어. 근데 요즘 이 병태 생리적 기전을 너무너무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얘 둘을 콜라보 시키자고요. 염증과 관련된 국소적, 전신적 증상에 대한 병태적 원리. 자, 열감과 발적이 나죠. 그 이유는 모세순환이 확장하게 되고 피가 몰리니까 발적, 빨개 보이고 발열, 열이 납니다. 종창, 혈관의 투과성의 변동으로 액체 성분과 백혈구의 산출에 의해서 나타나고 통증,
통증의 원인은 확실하지 않지만 말단신경에 대한 삼출물의 압박이나 유리된 화학물질의 직접적인 자극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기능 상실이나 수의적인 운동 제한, 혈관의 이완으로 염증 부위가 출혈이 됐고 모세혈관이 확정됐고 부종과 손상세포로부터 분비되는 화학물질의 자극에 의해서 말초신경이 자극되고 통증이나 불편감으로 손상 부위를 움직이지 못하고 손상 부위의 근육 경직으로 활동이 부자연스러워진다. 체중이 감소된다. 염증이 나타나면 신진대사가 그렇게 빨라집니다. 신진대사가 빨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 많이 소모했다는 거고 내 몸에 저장되어 있는 당 많이 소모했다는 거고 그러니 체중 감소된다. 발열도 나타나고 식욕 감퇴도 나타나고 오심도 나타나고 체중 감소가 된다. 전신하약증, 병원균에 의해서 근육들이 직접 손상을 받거나 염증으로 근육 활동이 저하되면서 근육이 위축될 수 있다. 무기력 우울증, 의욕 상실, 고열, 땀, 탈수 등으로 몸의 전신적인 기능이 저하되고 무기력해지면서 정서적으로 불안정 상태가 된다. 발열, 맥박 상승, 호흡 증가, 호중구에서 발열 요소가 나오거나 감염 시 박테리아가 배출하는 독소가 전신 혈액순환에 흡수돼서 시상하부에 전달된다. 혈구 증가증, 골수, 림프절에서 백혈구가 다량 증가되고 LPF의 증가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발한, 일반적으로 열 상승을 동반하게 되고 발한하게 되면 증발 기전에 의해서 열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종창 왜 일어난다고요? 종창이라고 하는 건요. 혈관의 투과성 변동으로 액체 성분과 백혈구의 삼출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열감과 발적은요. 모세순환의 확장에 의해서 피 몰려서 발적, 발열에 의해 나타납니다. 4번입니다. 다음은 당뇨병에 대한 교육자료 일부이다.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라고 돼 있어요. 당뇨병 무조건 중요하죠. 1부터 10까지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없어요. 그 중에서도 지금 진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의 진단. 기본적인 거 묻고 있는 거예요. 당뇨병의 진단을 혈당검사, 그리고 니은이라고 하는 검사, 그 특징을 보고 니은의 검사를 알아내는 것, 명칭 쓰는 것. 무슨 검사인지 알겠어. 그리고 필요한 개념을 알아내는 것.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당뇨병의 진단 기준을 좀 보고 가셔야겠습니다. 혈당검사예요. 공복 시 혈당검사 한다. 8시간 동안 수분을 제외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에 영향을 끼치면, 혈당에 영향을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음식을 먹지 않고 검사를 할 거다. 정상 혈당은 공복 혈장 혈당이 100 미만이어야 한다. 공복 혈당 장애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당뇨라고는 얘기 안 할게. 근데 관리할 필요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 공복 혈장 혈당이 100에서 125. 식후 2시간 혈당 검사입니다. 식사 시작, 요거 주의해 주셔야 돼요. 식사 끝나고 2시간 이후가 아니라 식사 시작을 기점으로 할 거예요. 식사 시작을 기점으로 2시간 후에 혈당을 측정하는 것으로 당이 얼마나 잘 이용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검사한다. 정상 식후 30분에서 1시간 최고 농도를 보인다. 식후 1시간 지나면 혈당이 떨어져야죠, 당연히. 100에서 140 정도를 유지하면서 2시간이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와 80에서 120 정도를 유지할 수 있다. 당 부하 검사입니다. 검사 전 3일 동안 정상적인 일상 활동을 유지하면서 균형 잡힌 식이와 함께 탄수화물을 최소 매일 150g을 섭취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시간에서 12시간 금식하고 아침에 검사를 하는데 공복 시 혈액 샘플을 채취하고 75g의 포도당을 마시게 한 다음 30분 간격으로 2시간 동안 혈액 샘플을 수집할 거예요. 공복 시 혈당 측정 75g의 포도당을 마시게 한 후 30분 간격으로 2시간 동안 체크해 보는 거죠. 혈액 샘플을 수집해서 혈당 체크할 겁니다.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 탄수화물 섭취 제한, 침상 안정, 급성 질병, 특정 약물 등.
자, 2시간 후 혈당치가 200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을 내린다. 2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00 이상이라면 당뇨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정리합니다. 다음 중 한 항목에 해당하면 당뇨병으로 진단할 수 있다.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일 때.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 당연히 알고 계셔야겠고요. 그와 함께 이미 혈당이 200을 넘어가. 이미 혈당? 그러니까 전형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밥을 먹었건 공복이건 언제건 혈당 측정했을 때 200을 넘어간다. 그러면 당뇨라고 할 수 있다. 75g 경구 당부화 검사 후 2시간 후 혈당이 200을 넘어간다. 그러면 당뇨예요. 이 그림 하나로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FPG라고 얘기하는 것이 공복 혈당, OGTT라고 얘기하는 것이 2시간 경구 당부화 검사. 자, 정상은요. 공복 혈당이 100 미만인 게 정상이에요. 미만인지 이상인지 초과인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판별하셔야 돼요. 경구 당부화 검사를 했을 때 140 미만이 정상이에요. 2시간 후에 측정했을 때 140 미만이 정상이다. 당뇨 전 상태라고 해서 내당능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당뇨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전 상태이다. 그래서 100 이상, 126 미만일 때로 얘는요. 140 이상, 200 미만일 때로 이때를 당뇨 전 상태라고 한다. 그럼 당뇨는 126 이상, 200 이상이에요. 무조건 기억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전에는 여기까지만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른 진단 검사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당화혈색소 2개월에서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치를 반영하는 지표로서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정도를 나타낸다. 2, 3개월 동안 평균적인 혈당이 얼마였을까? 그걸 알면 잘 조절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잘 조절되고 있다면 4에서 6%, 8% 이상은 조절이 잘 안 된 것을 해석할 수 있다. 자, 당화알부민 2에서 3주 동안의 혈당 조절 상태를 반영할 수 있다. 2에서 3개월, 2에서 3주. 그래서 얘는 치료 효과를 당화혈색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알 수 있다. 2, 3주 동안의 결과치를 알 수 있으니까. 정상치는 보통 205에서 285입니다. 자, C펩타이드 내부에서 인슐린 생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시도한다. 인슐린이 얼마나 생성되고 있느냐, 인슐린이 생성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1형이냐 2형이냐로 나누죠. 그럼 이 검사의 의의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인슐린을 투여하고 있는 중이거나 인슐린 항체가 있을 때에도 인슐린 자체 내의 분비 능력을 알 수 있다. 내 몸에 지금 인슐린이 있다 하더라도 내 몸에서 생성되는 게 얼마만큼인지 알 수 있는 검사다. 1형과 2형 당뇨병의 분류 기준은 공복 시 혈중 C펩타이드가 0.6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 인슐린 수용체, 인슐린 항체.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을 구별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검사한다. 인슐린 나와? 안 나와? 인슐린의 정상 범위 6에서 2. 인슐린 수치가 정상보다 적으면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니까 1형이죠. 인슐린 수용체가 적으면 인슐린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적당하게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당연히 제2형 당뇨병이 되는 겁니다. 자, 요 케톤 검사 혈당 수준이 200 이상이야. 혈당이 20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당히 높은 정도예요. 상당히 높다? 아, 지금 내 몸이 당을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왜 당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인슐린 작용이 안 되니까. 어쨌든 200 이상이야.
당 사용하고 있지 못해. 그럼 뭘 사용해? 지방이 포도당 대신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본다. 200 이상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당을 사용하고 있지 못한 상태야. 그런데 우리 몸에는 항상 에너지가 필요해. 그럼 그 에너지 충당 누가 하고 있어? 지방이 하고 있니? 이걸 확인해 보고 싶다고요. 소변 내 케톤의 유무를 정제약이나 테이프로 검사할 수 있다. 24시간 요당 검사. 24시간 동안 소변을 수집해서 소변으로 배설된 포도당의 양을 측정하겠다. 우리가 당뇨라고 얘기하죠. 당이 우리 몸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요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 속에 당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 당연히 중요한 문제. 자, 당뇨병의 조절이 잘 되면 일일 탄수화물 섭취량의 5% 이상이 손실되지 않는다. 우리 몸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로 돌아가서 혈당 검사. 이게 FPG고 얘는 OGTT야. 얘는 공복 혈장 혈당이고 얘는 2시간 후에 당부화 검사를 얘기해. 정상은요? 100, 140. 140, 200 이상이라는 거, 미만이라는 거 잘 확인해 주시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140, 140이 들어와야 돼요. 자, 2에서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치를 반영하는 지표다.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정도를 나타낸다. 2에서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치, 당화 혈색소. 당화 알부민은 당화 혈색소보다 훨씬 빨리 치료 효과를 알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2에서 3주입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